안녕하세요. 책으로에서 아침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책은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은 마리 앙뚜아네트야말로 역사상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면은 아무리 프랑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문장은 다들 아시죠? 뭔지 아시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이런 아주 희대의 망언을 한 왕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로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멍청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짜뉴스였다는 게 좀 밝혀졌고, 사실 그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로 그때는 빵이 없을 만큼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맞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은 왕비를 지독하게 미워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이렇게 이런 희대의 망언을 하고 악녀가 되었는지를 보시면, 이제 서문부터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아마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왕권을 무너뜨린 그 혁명 측에서는 당연히 이 왕비를 악녀로 만들어야 하고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였고, 그 뒤에 왕권을 다시 세운 왕권을 복고시킨 쪽에서는 다시 또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주 또 굉장한 성녀로 다시 추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는 또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의 유명한 순정 만화이고요. 이 작가 이케다 리오코 역시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그 만화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지요? 저도 사실 잘은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아주 유명한 유럽의 전기 작가였어요. 전기 작가라 함은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인물의 내면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을 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뿐만 아니라 메리 스튜어트라고 그 영국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조제프 푸셰, 로베스피에르와 나폴레옹 시대를 거친 프랑스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명 작가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도 평전이나 에세이를 많이 써서 아주 인물을 한 명 딱 지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많이 했던 전기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1881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부유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의 그 학살을 피해서 영국이랑 미국, 이렇게 브라질까지 망명을 하게 돼서 말년에는 아주 좀 정처 없이 좀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요. 굉장히 유럽을 사랑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향인 유럽이 몰락하자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좌절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아내와 브라질에서 동반 자살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볼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며 100년 이상 끌어온 소송을 속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은 왕비를, 특히 왕비가 가진 여자로서의 면모를 공격해야만 했다.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가 왕권을 무너뜨린 쪽과 왕권을 다시 세운 쪽이 아주 정반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작가는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위대한 성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혁명의 매춘부도 아니었고, 10페이지 보시면은 특별히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영리하지도 않고, 또 유난히 어리석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인 그리고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마리 앙뚜아네트를 집중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생애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책이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38년을 살았는데 그중 대부분이 그 말년이 프랑스 혁명에 휩쓸리게 된 그때 사건이어가지고 제가 잘못하다가는 그 역사를 다 짚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질까봐 일단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같이 찝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 왕의 그 황녀입니다.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고요. 그리고 부르봉가는 프랑스에서 이제 패권을 놓고 있었던 국가고 이 두 나라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싸우다가 아니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호적으로 잘 지내보자 해서 양국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둘은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어렸어요. 결혼할 당시 둘의 나이를 합쳐도 30살이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원치 않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주로 결혼하기 전에 어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이제 왕세자비가 될 그 여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수도원장을 빈으로 파견을 했어요.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교사를 맡은 분이 일단 용모도 굉장히 훌륭하고 기품이 있고 더 잘하면 아주 매력을 갖추게 될 거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산만하고 제멋대로고 말갈량이다. 그리고 진지한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딸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게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인 그 엄마인데요. 저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24쪽, 25쪽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 막내딸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딸과 2달 동안 프랑스로 보내기 전 2달 동안 자기 방에서 직접 재우면서 오랜 대화를 나누고요. 그래서 상세한 행동 지침서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또 루이 15세한테 개인적인 편지까지 써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니 너그럽게 봐달라. 지금의 결혼식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주례 같은 이런 당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직접 쓴 편지가 있는데 25쪽에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너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이 어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한 걱정을 하면서 결혼을 시키는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루이 15세 자기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지만 루이 16세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아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처음에 편견이라도 있었지 루이 16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결혼할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루이 16세의 모습이 31페이지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그 사람은 178cm의 키에 꿔다 놓은 보르자루처럼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졸음이 가득 찬 근시의 눈을 들어 덤덤하게 예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신부의 뺨에 키스했을 뿐이다. 그리고 의장마차에서 자기 할아버지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 사이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어색하게 앉아서 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그날 일기에는 왕세자비와 만나다 라고만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장인 침실의 비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처음 알게 되는 거였어요. 루이 16세에게는 정말 말 못한 그런 괴로운 장애가 있었는데 사실
남편으로서 아주 무능했다. 그게 이제 성적인 장애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무능력이 있어서 남편의 의무를 7년 동안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개인적인 비밀이자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왕과 왕비가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왕비의 임신 능력 그리고 국왕의 그런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특히 그거는 왕이 계승 서열을 결정하는 아주 국가 전체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런 침상에서의 비밀들이 온 유럽에서까지 다 관심사로 놓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루이 16세는 아무래도 자기가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아주 남성적인 취미인 사냥으로 많이 풀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 늘 이제 그런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막 파티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늘 이제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남성으로서 무력한 탓에 루이 16세는 아내에게 언제까지나 참으로 무기력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방탕하게 생활을 해도 그걸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자격 없는 남편을 만난 탓에 품위 없는 왕비가 되어버렸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자기도 발산하고 싶은 에너지들을 이제 쾌락으로 다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뭐 새벽까지 뭐 가장 무도회를 가고 뭐 수상한 말동무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도 아주 음탕한 그런 소문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48쪽의 이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혹시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을 가보신 분이 좀 계실까요? 저도 한 10년 전에 가봤던 것 같은데, 저는 파리에서 이제 파리까지 왔으니 베르사유 궁전도 가봐야지 하고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파리 도심에서 너무 멀었던 기억이 나요. 왜 궁을 가는데 기차를 타야 되지? 기차였는지 버스였는지 아무튼 그런 교통을 이용을 해서 왜 궁전이 이렇게 도시와 멀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바로 지미국 국가이다 라고 말한 그런 절대 왕권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곧 프랑스의 구심점이고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신의 무한한 지위를 구체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리 바깥에다가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왕이 전부임을 프랑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르사유는 축조된 것이다. 왕권을 과시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민중들과 멀어진 곳에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워낙에 루이 14세가 그런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많이 이룬 게 많았다 보니까 그 아래 후계자인 루이 15세와 16세는 사실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넓은 궁과 창건된 제국을 이어받았을 뿐 어떠한 뭐 창조적인 의지나 그런 성취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물려받은 거를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루이 14세 당시 유럽 최고의 광장으로 여겨졌던 베르사유가 루이 15세 밑에서는 귀족 애호가들의 동호인 극장으로 전락했다. 아주 사치스럽고 정교한 극장으로, 이렇게 그런 극장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그런 화려한 그런 파티를 여는 그런 궁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후로 마리 앙뚜아네트 왕세자비는 교육을 맡게 된 게 바로 루이 15세의 노처녀 딸 3명, 그리고 이 3명한테 아주 나중에는 좀 세뇌를 당하게 돼가지고 뒤에 뭐 루이 15세의 마지막 애첩인 마담 디바리와 아주 자존심 싸움을 좀 벌이게 되죠. 당시 예법에 따르면은 서열이 낮은 부인은 절대로 서열이 높은 부인한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열이 높은 부인이 말을 걸 때까지 공손하게 기다려야만 됐었는데, 당시에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마담 디바리는 당연히 왕세자비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좀 자신의 지위를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워낙에 그 다른 그 시 고모들한테 세뇌를 받은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멍청하고 천한 여인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주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요. 이게 뭐 나중에는 국왕까지 끼어들고 나중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우호 동맹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서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가 파리에서 마담 디바리한테 먼저 말을 걸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도 정말 너무 무미건조한 말인데 이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라는 말을 건네면서 이 싸움은 마담 디바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워낙에 자존심이 많이 상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난생 처음 고개를 숙인 게 되었고요. 그 뒤로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2번 다시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 마리 앙뚜아네트가 결혼한 건 15살이고요. 그렇게 4년 동안 궁전에서 왕세자비로 있다가 4년 뒤에 드디어 루이 15세가 죽게 되고 자신의 남편인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 앙뚜아네트도 왕비가 되겠죠. 참 너무 어린 나이에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10대 때. 그 루이 16세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성격적인 묘사 그리고 외모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왕보다는 사실 소시민에 더 어울리는 아주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고요. 그에 반대로 왕비는 아주 사랑스럽고 날씬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이며 놀기 좋아하고 애교 있는 그런 왕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로코코의 여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죠. 왕비가 좋아했던 거는 오로지 노는 거였어요. 오로지 즐기자. 그리고 생각이나 계산, 절약 따위에 방해받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대조적인 성격이 110페이지에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길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격이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재밌었던 표현은 111쪽 중간쯤에 남편은 몸이 굼떴고 아내는 정신이 굼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다른 부부였다는 거 잘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런 향락을 위해서 왕비로서의 의무들을 많이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천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오락을 좋아하는 천성도 있고 또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남편과의 그런 잠자리에서 비롯된 문제, 거기서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때 시대적인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리 앙뚜아네트가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향락적이다라고 물론 비난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된 데는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새벽까지 파리로 나가서 파티를 즐기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리고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왕비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은신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별궁, 트리아논 성이라는 걸 또 지어가지고 자신만의 또 아지트를 만들게 되고요. 또 당시에 유행했던 루소의 자연주의 이런 걸 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꾸 바깥으로 겉돌고 또 왕은 왕대로도 힘든 시기였겠죠. 그러다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인 요제프 황제가 오스트리아에서 파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루이 16세를 만나서 그 은밀한 수술을 받도록 설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루이 16세는 그 수술 이후에는 다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하게 되어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팡파레가 울렸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가정적인 면모도 사실 있기는 했었어요. 보시면은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제 생애 최대 행복이라고도 했고, 또 엄마와의 편지에서 누군가가 뭐 사산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제발 그렇게 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거기까지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신을 해서 그거를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저는 173쪽의 이 문장이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런 매력을 너무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한테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알릴 수도 있구나. 중간쯤에 보시면 전하, 무엄하게도 제 배를 발로 마구 차는 전하의 신하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너무 애교 있게 임신 소식을 너무 귀엽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매력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자식으로는 딸을 낳게 되고요. 당연히 또 왕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했고, 또 몇 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179쪽 아래쪽에 보시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동료가 끝났고 바로 그 순간 세 개의 동료가 시작되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하다가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 진중한 모습이 생겼는데, 그와 동시에 세계에서는 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뒤에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혁명의 물결이 시작되는 그런 사회상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시대상을 보시면은 일단 옆 나라인 영국에서는 민주 정치가 이제 싹을 트기 시작했고, 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프랑스는 실제로 또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군대도 보내고 재정 지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루소를 비롯해서 그런 자유와 평등, 시민사회의 그런 정치적인 의식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많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이제 생기겠죠. 그런 일반 시민 계급들이. 그러면서 당연히 혁명에 대한 점차적인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혁명을 하려고 하는 시민 쪽에서는 굉장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비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91쪽에 보시게 되면은 왕은 워낙에 무능한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었고, 특히나 왕비에 대해서는 창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왕세자도 왕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좀 비방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또 인쇄사업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각종 플랫폼들, 팸플릿이랑 그런 비방문들이 막 떠돌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목걸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211쪽부터 나오는데, 이게 또 마리 앙뚜아네트한테는 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라모트 백작이라는 그 부인이 로왕 추기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내가 왕비랑 친한 친구인데 왕비가 사실 국왕 몰래 좀 비싼 목걸이를 사려고 해. 그런데 그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좀 대신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빚도 좀 갚아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기를 치게 되고요. 로왕 추기경은 왕비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당연히 여기에 또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상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 뿐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정치적인 지위가 훨씬 더 약화되는, 그리고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228쪽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그런 관계 사건에 전혀 마리 앙뚜아네트는 연관이 없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무죄라고는 할 수 없다. 애초에 왕비가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국왕 몰래 목걸이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편 몰래 비밀 편지를 하고 따로 정원을 나가가지고 루왕 추기경을 만났다, 이런 소문들이 가능했던 것은 왕비가 애초에 그런 경솔함을 수년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가 토대가 되어서 이런 악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만약에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목걸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녀의 이름으로 벌어진 이런 사건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더 비방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건을 너무나 진실로 믿을 만큼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런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뒤에 관련 재판에서 루앙 추기경은 무죄를 받게 되고요. 당연히 그 사기를 쳤던 그 백작 부인은 라모트 부인은 감옥에 가게 되는데 또 영국으로 몰래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더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왕비가 친구를 구해줬다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나게 되고요. 문제는 이 탈출한 라모트 부인이 회고록이라는 걸 써가지고 사실은 왕비가 루앙한테 막 연애 편지도 몇 장이나 썼고 사실 성도착이 있었고 하면서 또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을 막 만들어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재밌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런 비난적인 그런 여론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하나 사건이 그 프랑스가 생각보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했다라는 게 드디어 밝혀지게 되면서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그 책임으로 왕비를 지목을 하게 돼요. 누가 봐도 루이 16세는 사치할 사람은 아니고 무능할 뿐이었고 나라 돈을 이렇게 펑펑 쓴 거는 사실상 경솔한 왕비 때문이다 라고 해서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고요. 점점 더 왕비에 대한 비난적인 여론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큰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결정의 여름 측면에서 보시면 드디어 베르사유 궁으로 백성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였는데 그 민중들이 드디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됐고 그 뒤로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밤에 가게 되는데 이때가 밤중이어서 왕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가 군주의 잠을 깨우는 아주 불경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왕을 깨워서 얘기를 합니다. 바스티유가 습격을 받아서 사령관이 피살되었습니다. 262쪽이에요. 그의 목이 지금 창에 매달려서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폭동이냐? 했더니 신하가 말하죠.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이거를 정확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잠옷을 입고 있는 국왕이 막 정신 못 차리면서 폭동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소름 돋았던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 이게 딱 실제로 있었던 대화였던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주변에서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도 이제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또 나타난 거는 페르센이라는 또 우리의 헌신적인 조력자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페르센을 만난 거는 왕세자비 시절에 새벽에 그 파리에서 가면무도회를 할 때 만났던 게 첫 만남이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굉장한 희생을 하게 되는 페르센이고요. 페르센이 되게 멋있었던 점은 272쪽 아래쪽에 보시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이 되는 게 영광이었던 시절에는 이 훌륭한 사람은 모습을 감추고 왕비의 친구라는 게 아무런 이익도 명예도 되지 않는 그 시점에는 오히려 아낌없이 헌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의연하게 마리 앙뚜아네트 곁으로 다가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멋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센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285쪽부터는 그래서 왕비는 페르센과 잤을까 안 잤을까에 대한 막간의 의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런 성정과 그 편지를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페르센한테 보낸 편지 중에 292쪽에 보면 그 살짝 지워진 부분이 있었는데 안녕 모든 남성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여 라고 해서 판독이 된 문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둘은 아마 그래도 애인 사이로서 아마 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츠바이크의 그 추론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사실 이 혁명에 대한 거는 이 책도 책이지만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같은 시대를 그린 작품이고요. 끝나는 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궁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왕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두 도시 이야기는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파리의 거리를 좀 더 알 수 있는, 더 민중들의 얘기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작품이니까 이 두 권을 같이 좀 엮어서 읽어보시면 훨씬 그때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을 제가 지금 일일이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만 확실한 거는 이런 점차 이제 왕권을 위협하고 그 민중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320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원래 그녀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멋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모든 것이 당연할 뿐이었다. 생각은 대신이 하고 일은 백성이 하고 일신의 편안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잘못 길이 든 이 여자는 만사를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할 줄 모르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왕관과 아이들과 자신의 목숨을 역사의 거대한 혁명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지성과 행동력을 갑자기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멘트를 하죠. 불행 속에서야 겨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위기, 시련을 맞닥뜨리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으로 자기가 왕비로서의 책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좀 내적인 변화가 크게 오고요. 과거의 로코코의 여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근데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왕비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왕비일 때는 왕비답지 못하다가 이제 왕비의 자리가 위협이 되니까 그제서야 왕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차 그 혁명이 고조가 되면서 드디어 왕의 모든 권리가 의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입헌군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승인까지 되고 여러 차례 도피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처음에 베르사유에서 파리 틸르리 궁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또 그 파리에서 바렌으로 도주를 하려다가 또 들켜서 다시 아주 수치스럽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뒤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왕실 일가를 탕플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비판이 워낙에 뭐 다양할 수는 있지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왕비로서 잘못한 게 하나 딱 있어요. 403페이지인데요. 그 혁명 세력 중에서도 이런 자꾸 이제 분위기를 좀 다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왕비가 오스트리아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왕비가 프랑스 혁명군의 출정 계획서를 오스트리아 사절에게 전해주는 이거는 명백한 반역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오스트리아의 깃발은 친구였고 프랑스의 삼색기는 적의 깃발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의심할 나위 없이 반역에 해당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뭐 국민이나 국가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런 개념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왕비의 행동은 유죄로 나중에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파리의 왕가가 지금 파리 틸르리 궁에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왕의 목을 조여오게 되는데요. 415쪽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지금 틸르리 궁으로 돌격을 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파리의 거리에는 몇 주일 전부터 온 나라를 라 마르세이즈라는 노래가 뒤덮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프랑스 국가에 해당되고요. 혁명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라 마르세이즈라는 거는 마르세유에서 온 의용군들이 파리로 진군할 때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왕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막 그런
흥분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 굉장히 좀 피가 선혈이 낭자한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이제 파리의 그 틸르리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국왕의 정말 나약하고 답답한 모습들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왕은 이제 저 혁명군들이 틸르리 궁으로 지금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그래서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혀 결정을 하지 못해요. 국왕이 사실상 군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지휘를 하지 못하고 아주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거의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남편 앞에서 정말 흥분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 421쪽에 보시면 정말 남자다운 점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남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야만 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왕의 어전에서 여자가 전쟁을 명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싸울 거냐, 말 거냐, 도망갈 거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판에 국왕은 정말 무기력하게 그럼 가기로 하지라고 하고 뒷문으로 이제 도망은 아니고 그 입법의회 의원들한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그때 상징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문제는 그 왕과 왕비가 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막 그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입법회의에서 그 회의실 옆에 아주 불편하고 조그만 대피소가 있어요. 대피소에서 그 둘을 막 18시간씩 가둬놓고 그 회의하는 장면들을 다 보고 듣게 하거든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장면인데요. 그거를 회의하는 거를 옆에서 막 밤새 지켜보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425페이지 보시면은 음식에는 손에 대지 않고 아주 꼿꼿하게 그 결정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라는 자는 그 와중에도 배가 고프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또 낮잠도 1시간 자고, 그래서 그녀는 무서운 파멸의 순간에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잠이 들 수 있는, 명예보다도 자신의 배를 더 염려하는 남편의 위험없는 무기력이 수치스러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은 왕답지가 못했고, 이때만 해도 왕비가 오히려 더 위험 있는 군주의 모습을 더 지켜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루이 16세의 이런 모습을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저는 이 책에서 더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회에서 결정이 나죠. 탕프리라는 아주 낡은 성의 탑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감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왕실 일가가 다 보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433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프랑스 혁명의 이 당시 상황을 좀 보여주는 표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혁명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도 다양할 수 있고 개념도 어려운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혁명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내포한 단어다. 지구한 이상주의에서부터 현실적인 잔악함에 이르기까지, 위대함에서부터 무자비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에서부터 그것과 반대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변색되고 변화한다. 그것은 인간과 환경에 의해서 그 빛깔을 바꾼다. 그리고 모든 혁명에는 그렇지만 이상주의적인 혁명가가 있고 복수심에 불타는 혁명가가 있다. 이상주의적인 혁명가는 다른 모든 대중들의 삶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반면, 복수심에 불타는 혁명가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풍족한 사람들을 다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도 처음에는 이상주의자들이 우세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분자들, 증오심에 불타는 혁명가들이 더 우세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옥과 같은 탕풀에 갇혀 있게 되고요. 혁명은 사실 왕을 폐위시키면은 자기의 몫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440쪽에 보시면은 이게 바퀴가 한번 굴러가다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왕만 폐위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런 정치적인 죽음을 육체적으로까지 완결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처형을 뜻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정말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페르젠도 여기 지금 가까이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런 가까이에서 경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욕을 하다가도 가까이서 보면은 그녀의 자력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아주 매력적인 모습에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저는 혁명군이 아주 좀 정말 악랄하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461쪽이에요. 드디어 이제 혼자 남은 왕비로부터 가장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아이들을 그녀에게서 떼어내는 겁니다. 특히 왕세자를 어미로부터 떼어내고 가정교사를 붙이는데 이 가정교사가 정말 골 때려요. 일생 동안 아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을, 그리고 맞춤법도 전혀 모르는 제화공에게 이 왕세자비를 가정교사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순수한 프롤레타리아였다라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최하위층의 계급을 왕세자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고 그 왕세자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근데 아직 어린 왕세자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또 그 제화공인 교사를 잘 따랐다고 나오죠. 그리고 뒤에 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콩시에르즈리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으로 또 수용이 되고 이제 드디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그 재판에 이르기 전에 아까 말했던 그 왕세자의 그 교사인 제화공 시몽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의회한테요. 아주 여기서부터 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자위하는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런 악습을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아이를 막 다그쳤더니 엄마랑 고모가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캐물었더니 나중에는 잠자리에도 같이 불러들였고 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그 아이의 일종의 좀 상상력이 덧붙여진 그런 과대 망상에 가까웠는데, 이거를 들은 그 의회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을 아주 먹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시나리오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사치하고 향락적인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끔찍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재판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츠바이크는 도대체 그러면 그 왕세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495쪽 보시면 사실 츠바이크는 당시에 그 동시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둘이 서로 편지도 쓰고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 분석이 조금 프로이트와 관련되지 않았나 싶은데 495쪽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는 예전에 아마 그런 혼자 자위를 하다가 현장을 아마 어머니나 고모한테서 잡혔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 악습에 물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 당시의 현장을 떠올리면서 아마 자기한테 벌을 주었던 사람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고, 그 무의식 중에서 자기가 받은 벌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엄마 고모 이름을 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기뻐하면서 들어주다 보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더 부풀려지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마리 앙뚜아네트가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재판에서의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외모적으로는 그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백발의 노파같이 이제 외모가 다 바뀌었지만 아주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에 단호한 태도로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도 아주 의연하게 대답을 다 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 가지 유죄가 있었다고 했죠. 513쪽을 보시면 배심원들이 질문을 받은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탕녀인가, 근친상간을 했는가, 낭비가 심한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왕비가 외국과 손을 잡고 적군의 승리와 국내 봉기를 원하고 그것을 촉진시킨 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기소장에는 반역죄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지금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반역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당시 재판을 할 당시에는 그런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 없이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을 운명이었고 배심원들은 증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결국 전원일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죽기 하루 전날 밤 이제 최후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516쪽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 마지막 편지가 너무나 이 왕비의 결연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읽으면서 굉장히 뭉클했었거든요. 516쪽부터 쭉 이어져서 519쪽 위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꼭 다 안 읽으신 분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편지는 그 남편의 동생인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냥 몇 문장만 같이 보시면 517쪽 위에 보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그렇겠지만 나는 극히 평온합니다 라고 죽기 전에도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왕세자가 엄마와 고모를 자기의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한 그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요. 517쪽 아래에 보시면 나는 아이가 당신을 괴롭게 했음을 압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요 라고 하면서 아들 대신 사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18쪽에 보시면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나는 내게 고통을 주었던 나의 모든 적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합니다 라고도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를 데리러 사제가 올 텐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편지는 끝이 나고요. 이 편지의 그 실물이 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그 카톡방에도 나와 있고요. 사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이제 단 한 가지 남아있는 일은 훌륭하게 죽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출혈이 너무 심했고 옷도 막 다 피로 지저분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또 까만 옷을 못 입게 해가지고 그 흰 드레스에 또 피가 다 묻고 막 그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최후까지 강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고요. 결론은 보시다시피 단두대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옆에 있는 형리의 발을 밟아서 그 사람이 놀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미안해요 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역시 사실 일종의 마리 앙뚜아네트를 좋아하는 측에서 만들어낸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미안해요라는 그 에피소드는 아예 배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실인 내용들만으로 그 소설을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내면 심리 같은 거는 작가의 상상력이 잘 반영이 되어서 소설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역사적인 그런 실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쓰여졌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페르센 역시 왕비와 같이 좀 그 폭도들에게 잔인하게 좀 죽임을 당했다는 걸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너무나 복합적인 인물이어가지고 아마 각자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는 저의 평가는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는데요. 굳이 한마디만 하자면 이 정치적인 거랑 상관없이 말년이 좋아야 좋은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태생이 좋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
얘기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주는 한편, 그리고 루이 16세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아까 두 도시 이야기와는 달리 또 궁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같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편견만 없어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이쪽만 보지 말고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